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오늘 51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선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근황 토크 없이 바로 뭐하고 살았나요 다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았나 우리? 숨만 쉬다가 왔네요. 숨만 쉬다 왔나? 네, 저희 51화 주제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양치님이 갑자기 제안해 주셔가지고 네. 그 최근에 예전에 봤다가 재밌었는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절판돼서 못 구하던 걸 중고도서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마땅한 주제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끼워 맞추기로 부활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약간 종교적인 부활인가요? 사실 좀비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좀비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비는, 이 작품의 좀비는 좀 다른 좀비예요. 좀비물의 좀비하고는. 그래서 좀 시체가 되살아난다? 거기에 좀 포인트가 되는 거여서 부활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양치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저는 추리소설 살아있는 시체의 죽음을 들고 왔고요. 소설의 프롤로그는 추리소설에서 정말 많이 보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범인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유혈이 낭자한 살인 현장에서 한 경감이 이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있어요. 한 남자가 도끼에 맞아서 죽었고, 그리고 경감은 이제 아내가 범인이며 아내가 숨겨놓은 도끼를 이렇게 찾아내서 이게 증거지 하고 들이미는데 갑자기 그 남자의 시체가 상반신을 일으킵니다. 네, 일어난 시체는 내가 죽은 건가?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다가 아내를 보고 네가 날 죽였어! 막 이러면서 노려봐요. 그래서 아내랑 경찰은 둘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아니야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막 창문을 깨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 창문 소리에 놀란 옆집 이제 할머니가 오셔서 또 싸워 이 집은 하면서 그만 좀 싸워 남편이 아주 시체처럼 뛰어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프롤로그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조지 로메로 감독의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과 되게 유사하잖아요. 네. 이 작품도 이제 좀비가 나타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애매한 게 이 시체들은 자아가 있고 뭐 이성도 있고 이제 기억도 있는 채로 그냥 살아나고 있어요. 배경을 바꿔서 두 명의 펑크족 남녀가 핑크색 폰티악 연구차를 몰고 뉴잉글랜드 한적한 시골을 달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린, 여자는 채셔라고 불리는 두 사람인데요. 그린의 원래 이름은 프랜시스 발리콘으로 뉴잉글랜드의 대규모 공동묘지를 경영하는 스마일리 발리콘의 손자예요. 3달 전에 보스턴에서 대학 입학 준비를 하던 그린이 변호사한테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내용은 할아버지인 스마일리가 암에 걸려서 위독하고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제 손자인 그린에게도 상속분이 있으니 방문해달라 이런 편지였어요. 사실 그린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랑 싸우고 가출해가지고 이제 군대 간 후에 일본에 파견돼서 일본 여성이랑 결혼해서 그린을 낳고 그린이 어린 시절에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린은 친가와는 전혀 연락을 안 한 상태로 자라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지만 또 결국 그린은 스마일 공동묘지를 방문을 하고요. 근데 위독하던 할아버지가 또 기력을 되찾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유언 집행할 거 없이 그냥 좀 어영부영 여기에 의탁하고 있어요. 네, 스마일리는 당연히 손자니까 되게 반갑게 맞아줬는데 다른 친척들로서는 갑자기 나타난 펑크족의 약간 아시안 혼혈이 조금 달갑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좀 어색한 분위기에서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도와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채셔도 여기서 만났는데 채셔는 스마일리의 장남, 그러니까 그린의 큰아버지인 존의 애인의 딸이에요. 네, 그냥 남입니다. 네. 애인의 딸. 네. 그래서 채셔 어머니가 존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여서 둘이 곧 결혼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뭔가 가족이라기엔 좀 애매한 상태여서 둘이 약간 그 가족에게는 좀 소외받는 그런 애매한 위치의 두 사람이다 보니까 둘이 이제 금세 친해지고
시골이 있다 보니까 두 젊은이한테는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실컷 놀다가 마피아 같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핑크색 폰티악 연구차를 강매당하고 지금 다시 돌아오는 책입니다. 경찰한테 강매당했다고? 네. 뺏긴 게 아니고 네, 강매. 뺏긴 게 아니고 좋은 연구차가 있는 이 정도는 사줘야지라고 하면서 경찰이 강매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차를 핑크색. 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 어디에서도 어떤 시체가 살아났다더라. 어디에서 뭐 시체가 살아났다는 소동을 들었는데 그건 가짜다더라. 뭔데 저기는 진짜라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집에 돌아오니 변호사가 할아버지가 새로운 유언장을 쓰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장남인 존은 의사였는데 병원이 썩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공동묘지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고요. 아버지 경영 방식이 너무 소극적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계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제 확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본인의 투자도 받고 뭐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인 윌리엄은 그다지 재능이 없는 연극 및 뮤지컬 기획자예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긴 했는데 어떻게든 다시 화려한 무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의 애인이자 채시의 어머니인 이사벨라랑 바람을 피고 있어요. 치정극이 없을 리 없죠. 네, 그리고 이 둘과 이복 형제인 제임스는 장례식장에서 엠바밍이라고 불리는 이제 시체 방부 처리와 뭐 화장도 하고 옷 입히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기술자고요. 오랜 기간 일해온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이 있고 아버지는 자기한테 그렇게 터치를 안 했는데 형인 존이 경영일선에 나서면서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좀 짜증이 난 상태예요. 그리고 제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약간 치매를 앓고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있다 뭐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유산 상속은 자녀들과 배우자와 이제 그린의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그린까지 해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기로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로 유언장을 쓰고 그건 이제 죽고 나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 썩 친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는 가족이다 보니까 뭐 온갖 걸로 다툼이 있고 화장을 하네 마네 뭐 이런 걸로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 스마일리는 티타임을 갖자며 사람들을 부릅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전날 싸웠던 모니카랑 존도 되게 온순하고 다정하게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요. 그래서 홍차를 마시면서 뭐 죽음에 대한 농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티타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 그린에게 할아버지가 럼이 든 초콜릿 한 상자를 줘요. 근데 존한테서 받았다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근데 이 나이 되니까 잘 안 먹힌다. 네가 가서 먹어라 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린이 방에 돌아와서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새 초콜릿 상자를 뜯어가지고 럼이 든 초콜릿을 두 알을 먹습니다. 죽습니까? 그리고 그 후 그린은 사망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고 있다? 시체가 살아나고 있다. 시체가 살아나고 있다. 네, 그린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눈을 뜨는데요. 욕실 바닥에는 막 토사물이 막 이렇게 있고 이게 무슨 일이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초콜릿을 먹은 후에 좀 얼마 안 있다가 위가 너무 아파서 계속 토하고 이러다가 너무 죽을 것 같이 아파서 좀 기어가다가 기절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차를 이렇게 좀 오매무새를 다듬고 좀 앉아서 보니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맥박도 안 뛰어. 숨을 안 쉬어봤어요. 의식적으로 안 쉬어보자라고 안 쉬어봤더니 괴롭지도 않아. 네. 죽은 거죠. 요새 유행하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체 반응은 없는데 부패는 해요? 부패는 합니다. 네. 그럼 몸이 점점 썩어가요. 네. 근데 이 시기에 죽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만 살아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3일 내에서 일주일 사이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린은 공동묘지 고문인 허스 박사한테 간단한 진찰을 받고 임상적인 사망 선고를 너는 죽었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죽었다. 선고를 받아요. 근데 자기의 증상이 아무래도 독살인 것 같은 거예요. 네. 먹고 너무 아프고 토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허스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혹은 할아버지한테 간 초콜릿 상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누가 죽이려고 했는지 이렇게 좀 수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경찰한테 가려는 건 왠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 이제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땅땅 이렇게 뭐 하고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 이제 허스 박사한테만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인장님이 물어보신 대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시반이 안 없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방부 처리를 하기로 해요. 아, 네, 네. 방부를 처리를 하고 눈도 이제 슬슬 색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글라스로 살짝 가리고요. 다행히 펑크적 젊은이였기 때문에 어떤 과한 화장을 해서 시체가 되게 창백하니까 화장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과한 화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허스 박사님이 동료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토사물을 분석을 해봤는데 토사물에는 비소가 섞여 있었고요. 근데 그리는 그날 아침에 먹은 게 없어요. 그럼 그 티타임에서 먹은 게 전부인데 초콜릿과 홍차만 마셨단 말이죠. 근데 남은 초콜릿, 자기가 먹은 2알 제외한 남은 초콜릿에서는 독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홍차는 다 같이 마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 초콜릿에서는 독이 안 나왔다고요? 네, 뭐 그 2알만 발라져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걸 딱 집어서 그걸 먹었다고? 먹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홍차도 자기한테만 누군가가 홍차를 그래서 이게 고르는 순서가 있었냐? 막 이러면서 아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나 골랐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후 할아버지 스마일리가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할아버지가 암을 오래 앓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음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메모와 함께 이제 비소가 검출되거든요. 그래서 필체나 메모 내용은 마치 이렇게 나는 자살함으로 이제 죽음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할아버지가 쓸 법한 내용이고 필체도 할아버지인데 비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이 찝찝한 거예요. 이걸 누가 자살로 위장한 살인사건이 아닐까. 그럼 내가 한번 죽었을 때 바로 이렇게 밝혔으면 할아버지가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죄책감에 휩싸이고 있는데 곧이어 큰아버지 존이 장례식장에서 등 뒤에 칼로 찔린 채 어머, 발견이 됩니다. 아우 사람이 마구 죽네. 네, 마구 죽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할아버지도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글쎄요. 네, 이번에는 너무나 명백히 살인이잖아요. 네. 등 뒤에 이렇게 찔렸으니까 가족이 난리가 나요. 윌리엄의 아내 헬렌이 이사벨라한테 네가 존을 죽이고 윌리엄이랑 결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사벨라를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사벨라도 격분하고 또 채시언은 또 우리 엄마 욕했다고 같이 옆에서 난리 나고 그래서 뭐 말리는 사람 거드는 사람에서 개판이 나요. 그래서 몸으로 싸우고 그러는 와중에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이사벨라를 말리고 있는 큰아버지 존을 발견합니다. 정말 개족보라서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네. 등에 칼을 네, 등에 칼을 붙인 채로 막 이사벨라를 말리고 있어요. 네. 과연 존은 자신의 살해범을 알아볼 것인가? 그린의 살해범은 다른 가족들의 살해범과 동일 인물일 것인가?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전체 분량의 몇 분의 몇입니까? 의외로 되게 중간 이상 부분이 주말이 정말요? 네.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그 가족들도 너무 개판인데 상황도 너무 개판이고. 그래서 제가 생략하는 부분은 이제 약간 그 큰 줄기 말고 온갖 소동들 있잖아요. 네. 시체가 살아나면서 일어난 소동이라던가 아니면 둘이 뉴욕 가서 겪은 일이라는 그 강매당하는 그런 일이라던가 아니면 그 장례식장 직원이 막 사고 쳐가지고 막 다들 막 혼신하는 그런 내용이라던가 뭐 그런 소동극들이 계속 이어지고 뭐 가족들이 싸우는 내용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르가 뭐예요 이게? 글쎄요. 추리소설이 아닐까요? 추리소설 맞나요? 아니 지금 오늘 녹음 순서가 좀 평소와 사뭇 다르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어디로 휘몰아쳐가지고 아니 너무 코미디 같아요. 그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되게 그 죽은 존이 썸을 말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시트콤 같고. 그쵸. 전체적으로 좀 펑크족 탐정이어서 그런지 좀 유쾌하게 되게 본격적인 주제가 죽음이거든요. 되게 아니 걔가 탐정이에요? 네, 탐정역입니다. 탐정이에요? 네. 수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좀 그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이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네, 작가 소개로 가면 이제 작가는 야마구치 마사야고요.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1989년 이 작품으로 데뷔했습니다. 네, 데뷔작인데 아무래도 야마구치 마사야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이 바로 이 살아있는 시체의 죽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작품은 살아있는 시체의 죽음과 키드 피스톨스 시리즈의 첫 작품인 키드 피스톨스의 모독이 출간이 됐는데요. 키드 피스톨스도 내용을 보면 존 레논이 살아있고 셜록 홈즈가 실존하는 패러렐 월드의 현대 영국을 배경으로 펑크족 형사 콤비가 맞닥뜨리는 살인사건을 그리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꾸 포크존 스타를 하네. 존 레논이랑 네. 시대도 이상하죠. 같은 동시대? 동시대. 그래서 이런 게 취향인가 봐요, 작가의. 그리고 1995년에는 일본 살인사건으로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을 수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출간되지 않고 좀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고요. 아까 장르가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놀랍게도 이 작가는 본격 미스터리 작가로 분류되는 편이고요. 네, 본격 미스테리야. 네. 누가 분류했어요? 그 펑크 작가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간단히 본격 미스테리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추리 소설이 고전 소설부터 출발해서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스릴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 배경이나 사회 현상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뭐 사이파 소설도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건의 퍼즐이나 논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추리 소설을 본격 추리 소설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퍼즐 스토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좀 본격 추리 소설은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장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추리 소설계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없지 않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본격 미스터리 쪽에 해당하는가요? 네, 놀랍게도 본격 미스터리 쪽에 속하는 작품이고요. 근데 이 작가가 본격 추리 소설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뭐 사이파 미스터리나 서스펜스 호러도 이렇게 다루고 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일본 위키피디아를 봤더니 이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방면에 걸친 박식을 살린 특수한 상황 설정이나 알기 쉬운 번역 투 문체가 특징으로 이상 상황에 관하여 법칙을 구축한 후에 스토리 전개를 자랑으로 한다.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이 작품의 정확한 설명이 딱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구나 싶은데 작가가 번역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좀 그 해외 문학에 친숙한 그런 작가인 것 같고 처음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 책을 봤을 때 그때 작가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책 내용을 먼저 봤을 때 먼저 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일본 작가여가지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스토리 먼저 이야기하셨을 때는 당연히 약간 서구권? 배경도 미국이고 네. 그래서 배경이 그래서라기보다 그냥 글 흘러가는 거나 그 서술하는 방식이 좀 외국 추리 소설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일본 작가다 보니까 좀 가볍고 경쾌하게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일본 작가라는 걸 알고 본 채로 보니까 약간 캐릭터 조형 같은 게 일본 캐릭터 같다라는 게 조금 몇 캐릭터에서 묻어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봤을 때는 좀 그냥 서양권 추리 소설이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설 곳곳에 죽음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한 작가의 열정 같은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엠바밍이라고 하는 저희한테는 생소한 이제 미국 장례 문화에 대해서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공동묘지를 운영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작가가 공부한 부분을 각각 캐릭터의 입을 빌려서 이런 가치관의 죽음, 이런 가치관의 죽음, 이 문화에서 다루는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고문인 허스 박사는 아예 대놓고 죽을 사자에서 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죽음은 무엇인가, 무한나적으로 죽음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라 막 가족들도 안 돼, 허스 박사한테 붙잡히면 1시간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진절머리 치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 묘사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좀 그 부분을 장황하다, 반복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네. 네, 저는 약간 오히려 그 반다인 느낌도 살짝 나고 그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지 못해 계속 이렇게 나불대는 그런 캐릭터, 나불대는 그런 탐정 캐릭터를 참 좋아하는. 네, 현학적인 뭐 이러고 있었는데 좋은 말로 하네. 그런 단어가 있었지. 네, 약간 고전 소설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좀 저로서는 좀 좋았고, 그리고 배경 설정도 되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짜놨어요. 그래서 뉴잉글랜드면 아무래도 미국의 땅 중에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이제 들어온 땅인데, 이 스마일 공동묘지가 있는 툼스빌 마을이 어떤 어원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이유로 카톨릭 인구가 점점 늘어났으며, 그래서 어떤 개신교적인 장례와 뭐 카톨릭적인 장례가 뭐 섞이는 이런 부분들을 또 자세하게 서술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일이 할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이 마을까지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공동묘지를 착안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작은 마을의 왕이 되었는가, 뭐 이런 것도 역사 꼼꼼하게 설정을 해놔서 시체가 살아난다는 굉장히 이상하고 판타지적인 일이 일어남에도 배경 설정이 탄탄하다 보니까 뭔가 판타지적인 현상하고 잘 결합이 돼가지고 좀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흘러갑니다. 터무니없는 설정인데도. 네, 그래서 저는 추리 오컬트 섞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범인을 찾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의 원한이라던가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 헷갈리는데 반다인 20개랑 녹스 10개인가요? 추리소설 작법 개명 같은 게 있거든요. 녹스 10개였던 것 같은데 절대 초자연적인 현상을 거론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비가 나타나는데 오컬트라기보다는 그냥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추리 논리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규칙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본격 추리 소설이라고 소개했듯이 논리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좀 재밌습니다. 아까 그 이거를 중고에서 어렵게 구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게는 아니에요. 어렵게는. 네, 이제 나름 그러면 찾아다녔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게요. 되게 재밌었어, 그 작품 신선하고 재밌게 봤어라는 기억이 남았는데 사실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면서 그 최종 범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중간에 이렇게 뭐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최종 범인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어서 내가 끝까지 봤나 싶은데 뒤에 추천사 뭐 이런 것들은 또 봤던 거여가지고 언제나 추리소설을 새롭게 읽을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넘치는 독서. 네, 그래서 추리소설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단서들이 주어져 있고 그 단서들을 꿰맞춰서 범인을 찾아내는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 작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작중 후반에 시체가 되살아나는 이 시점에서 어째서 범인은 살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거든요. 죽여봤자 살아나는데, 죽이면 날 알아볼 텐데, 살아나면 날 알아볼 텐데. 근데 그 질문이 범인을 찾는데 실마리가 되는 것도 좀 납득되는 설명 부분이 있었고, 재밌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존이 등에 칼이 찔린 채로 살아났잖아요. 그럼 바로 누가 내 등 찔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스포일인데. 네, 책을 읽어야겠군요. 근데 좀 스포일이 될까봐 정확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더더기다 싶은 사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왜 붙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결말 부분이 세상에 소름 뭐 이런 반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니 이렇게까지 간다고 싶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황당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재밌게 봤고요.
네,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데 무겁지 않고 페이지도 670쪽이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오려다가 무거워서 못 들고 왔는데 그럼에도 진짜 술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이게 뭐 스포일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해서 그런데 네. 장례업을 하는 가문이잖아요. 네. 근데 다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도 이 현상이 계속되면 장의사와 그리고 유산상속을 해줘야 되는 변호사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가장 머리 아플 직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굶어 죽을지 근데 어떨지는 모두 다 몰라요?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아,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서점 가서 일본 추리 소설들 이렇게 진열대 놓인 거 보면 이 띠지에 많이 광고로 쓰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몇이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네.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가 다카라지마샤라는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미스터리 소설 가이드북인데 1988년부터 발행을 시작해서 매년 발행을 하고 있고 그해 12월에 발간해서 그해 일본 미스터리 작품들을 가지고 팬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 그런 랭킹이 있거든요. 네. 좀 공신력 있는 랭킹 중에 하나여가지고 우리 출판업계에서도 맨날 그걸로 띠지를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참고로 2022년에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는 저희가 소개했던 빈과의 요네자와 호노부의 흑뇌성이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 작품이 나온 1989년에서는 살아있는 시체의 죽음이 8위를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1988년에 시작돼서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10년 동안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20년 동안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30년 동안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왕중왕전 같은 랭킹을 매기는데 처음 10년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해서 이 작품이 1위를 했었고요. 20년간에서 2위, 30년간에 1위 이렇게 차지를 했거든요. 아니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팬들한테 사랑받는 작품이에요. 저도 이 정도의 위상이야? 라고 조금 놀라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는데 20년간에서 2위였잖아요. 그때 1위가 화차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절판 상태인 거죠? 그쵸. 품절 상태여서 2018년에 작가에서 전면 개정판이 일본에서도 출간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정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좀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51화 2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